안녕하세요. 아유, EBS 평생학교에 이렇게 초대돼서 또 아주 영광입니다. 혹시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하겠다고 한 제목을 듣고 조금 의아해 하신 적은 없으세요? 미술이 마술이 될 때, 뭐 미술이 마술처럼 우리 마음을 훔치는 5가지 순간을 제가 강의 주제로 삼았는데요. 제가 대학교에 있다고 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전공이 뭐냐고. 그러면 제가 미술사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몇몇 분들은 진짜 마술사를 가르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미술사라는 학문이 아무래도 조금 낯설다 보니까 우리한테 좀 더 친숙한 마술이라는 게 머리에 먼저, 우리 귀에 먼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아예 컨셉으로 삼았습니다. 마술 같은 미술. 많은 분들이 또 미술을 뭐 가깝지만 좀 멀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분명히 어떤 작품들은 우리한테 관심을 확 끌게 하는데요. 우리가 미술품을 볼 때 우리 마음이 훅 이렇게 들어가는 적이 있습니다. 미술이 마술이 될 때인데요.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저의 마음을 훔친 5가지 순간, 그 순간을 제가 지금부터 한번 꼽아 볼 텐데요. 제일 좋은 거는 이 5가지 모두가 오늘 여기 함께 하신 그 방청객 여러분과 공감이 되면 제일 좋고, 한 가지라도 저와 함께 공감이 돼도 아마 보람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 미술이 우리 마음을 훔치는 첫 번째 순간, 첫 장면이 어떤 게 될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 둘, 셋 하면 마법 같은 작품이 나타납니다. 하나, 둘, 셋. 미술품을 기대했는데 이거 웬 기업가 이미지가 확 나와서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 아마 뭐 제가 딱히 뭐라고 설명을 안 해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분이 본인이 인정하는 첫 번째 자신의 전기를 최근에 출판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책을 감싸고 있는 이 표지, 이 작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본다면, 뭐 지금 가장 논쟁적인 현대의 기업가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살짝 훔쳐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이미지는 너무나 명확한 또 다른 기업인의 이미지를 연상시키죠. 누굴까요? 이게 우리가 하나의 이미지는 미술을 공부하다 보면 서로 연결되는 작품들을 찾게 됩니다. 자, 분명히 이 표지를 찍을 때 일론 머스크는 누구를 생각했을 거예요? 스티브 잡스를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현대 문명에 안착시킨 이분의 이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가 자기의 어떤 생을 마감하면서 정리한 자기의 책 표지에 들어간 자신의 얼굴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의 마지막 사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람들에게 이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었겠죠. 디자인을 통해서 끊임없이 혁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요. 재미있는 거는 그는 자신을 어떻게 이미지로 드러내려고 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이 자세를 해냈을 겁니다. 지금 앉아있는 상태에서 이분의 손 자세를 한번 해보시죠. 굉장히 정면을 응시하고 손으로 이렇게 앞에다 갖다 대고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이런 자세를 하죠? 뭔가 생각을 할 때죠. 굉장히 인위적인, 인공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손목을 90도로 꺾으셔서 앞으로 갖다 대어야 할 수 있는 굉장히 힘든 자세인 거죠. 처음에는 그냥 좀 평이하게 했다가 요거를 다듬어서 굉장히 강하고 절도 있는 모습, 더 생각이 깊은 모습으로 가다듬었는데요. 자, 그런데요, 요 사진은 굉장히 중요한 미술사의 한 작품을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스티브 잡스의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500년 전 독일에서 활동하던 알브레히트 듀러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린 그림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린
그림을 우리가 자화상이라고 하는데요. 듀러의 자화상을 보고 계십니다. 이 구도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일단 정면을 응시하고 있고요. 손을 가운데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디테일이요. 흑백 사진이지만 유화의 질감을 드러내려고 아마 많은 리터치를 이 사진 작가는 했을 겁니다. 듀러의 얼굴을 보게 되면 이 머릿결, 특히 초롱초롱한 눈망울, 정말 놀라운 거는 눈동자 위치까지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요. 듀러의 자화상도 베낀 겁니다. 듀러의 저 자세는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세계에 축복을 내리는 저 자세에 감히 한 명의 화가가 자기 얼굴을 얹힌 겁니다. 다행히 듀러가 이런 시도를 할 때는 우리가 소위 르네상스라고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좀 더 작가의 실험이 인정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런 자화상을 그릴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죠. 왜 듀러는 스스로를 신처럼 표현하려고 했을까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자제분이 미술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요즘은 많이 부모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크리에이티브한 거 하니까. 하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있을 때 부모님들은 조금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힘든 직업이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기도 어려운 직업이었기 때문에 예술가의 길, 배고프고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러면 500년 전 듀러가 활동하던 독일은 어땠을까요?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 시점에 듀러가 이런 과감한 그림을 그려낸 건데요. 과연 왜 그가 이런 신과 같은 예술가를 그렸을까? 언제 우리가 예술가를 존중하죠? 무에서 유를 만들 때, 창조할 때 우리는 예술가의 능력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이 이미지는 다양한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이거는 듀러가 자기 스스로 화가가 뭐 하는 직업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하는 거라는 겁니다. 신의 영역을 창조할 때만큼은 닮을 수 있다는 것들을 이미지로 드러낸 거죠. 자, 그러면 스티브 잡스는 왜 듀러의 저 자세를 통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이렇게 드러내려 했을까요? 이것도 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이분은 사실 기업주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떤 분 같으세요? 기업을 운영하는 분 같지 않고 예술가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자신의 이룬 업적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일반적인 기업가와 달리 생각과 아이디어로 창의적인 기업인이었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듀러의 정면의 자화상을 봤는데요. 비슷한 작품이 한국에도 있습니다. 잘 아시죠? 공제 윤두서의 자화상이고요. 역사와 대면하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 때 공제 윤두서의 이 자화상만큼 더 좋은 작품을 찾기가 아직은 어렵습니다. 굉장히 강렬하죠. 정말 정면을 우리를 쫙 쳐다보고 있으면서 또 고뇌도 느껴져요. 스티브 잡스의 저 표정은 굉장히 부드럽게 저는 톤다운 됐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좀 더 강렬하게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세상에 나는 부드러운 남자야, 아마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의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작품 읽는 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기업인이고 아마 스티브 잡스만큼 아니면 그보다도 더 괴짜적인, 스티브 잡스보다도 더 괴짜적인 기업 운영을 보여주고요. 그런 사람이 자신의 이미지를 어떻게 찍었을까? 바로 이겁니다. 분명한 거는 자기는 누구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의 뒤를 잇는다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냥 잇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개성을 여기다 또 집어넣어야 할 텐데요. 어떤 개성일지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일론 머스크 보게 되면 좌우 대칭이 엄격합니다. 조명을 아주 깔끔하게 좌우로 딱 맞춰서 줘서
엄격한 긴장감을 이렇게 주려고 했던 부분들은 확실히 좀 차이가 나죠. 분명히 보다 보면 이 사람 좀 정말 괴짜 같아요. 이거는 제가 그렇게 본 건지 모르지만 테슬라 마크 너무나 잘 아시죠? 예, 잘 보면 이분 얼굴에 테슬라 마크가 보이는 거예요. 예, 이거는 우리가 그걸 의식했을 수도 있지만 조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눈, 매, 코 이쪽 등의 라인에서 분명히 이 분이 이끌고 있는 기업의 마크가 새겨져 있는 거죠. 보다 보면 이분은 내가 그 회사고 그 회사가 나라는 것들을 이미지 안에서도 설득하는 것 같고요. 좀 더 이걸 상업적으로 푼다면 보는 순간 이 사람은 누구를 지금 어느 마크를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예, 테슬라 마크를 떠오르게 하니까 진정한 기업인 같아요. 나는 정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회사와 나는 하나고요. 계속 저는 제품 팔 거예요. 실제로 이 얼굴의 라인은 이 사진이 찍어질 때 개발되었던 모델 3 라인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회사를 자기와 동일시하면서 회사의 어떤 가치와 자기의 가치를 같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기업인이라는 것들을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읽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 또 이런 기업인의 초상화를 보다 보니까 좀 더 미술 작품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조금 재밌게 읽어보려고 했는데요. 제가 오늘 미술이 마술처럼 우리 마음을 흔드는 첫 번째 순간인데 공감이 좀 되세요? 자, 그러면 미술이 마음을 훔치는 두 번째 순간, 이 마법같이 우리 마음을 숨기는 두 번째 순간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작품입니다. 너무나 제작 방식을 강하게 연상시키는데요. 노란색 화면에 어떻게 제작이 되어 있죠? 칼 몇 번이죠? 5번. 예, 금방 되는 거죠. 이런 건 한 얼마 정도 할까요? 예, 그림 크기를 얘기해 주신다면 한 폭이 한 2m, 높이가 1m 정도 되는 좀 큰 화면이라면 대략 어느 정도의 가격이면 될까요? 칼 1번, 2번, 3번, 4번, 5번. 예, 이게 그 경매 기록을 보면 대략 200억 정도 이렇게 안팎으로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요, 이 작품이 한국에 왔어요. 바로 이 작품은 아닌데요. 그 9월 첫째 주에 한국에 굉장히 큰 아트페어가 서울 한복판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이 작품이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 누구예요? 방금 그 작품을 한 작가의 작품. 하지만 사이즈는 어때요? 작죠. 방금 우리가 본 그 캔버스 그림은 루치오 폰타나라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이탈리아 화가, 뭐 주로 유럽에서 활동도 많이 했던 그 화가가 제작한 작품이었습니다. 그 작가가 그린 조그만한 작품 하나가 이번에 한국을 찾았던 거죠. 그럼 이 작품은 좀 얼마 정도 할까요? 대략 한 200만 유로 정도 할 거예요. 환율로 하면 20억 이상 아마. 아니 이거 어떡하죠? 이러면 갑자기 미술이 싫어지죠. 낯설어지고 멀어지고 우리와 관계없는 세계가 되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런 가치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데요. 예, 지금 이 사진 루치오 폰타나의 작업 장면입니다. 캔버스 앞에 남들은 붓을 들지만 이 사람은 뭘 들고 있어요? 칼을 들고 이런 모습이 작업 장면인데요. 이런 거 봐도 공감이 별로 안 되시죠? 야, 그럼 다음을 보시면 어떨까요? 어떠세요? 아직 느낌이 잘 안 오세요? 요거는 90년대 초에 이탈리아 자동차 피아트 회사에서 만든 쿠페라는 자동차입니다.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차고요. 이 차가 지금도 유럽에서 이렇게 도로를 달리면 사람들이 다 찾아봅니다. 이렇게 정말 멋진 디자인의 자동차인데요. 못 찾으셨어요? 이제는 찾으셨겠죠. 이 피아트 쿠페라는 자동차를 디자인한 디자이너는 누구를 굉장히 좋아한 거예요? 루치오 폰타나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작품에서 보이는 그 라인이 일반적인 붓으로 그릴 수 없는 라인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팽팽한 캔버스에 칼로 그었을 때 보이는 그 라인을 이 자동차의 바퀴 위에 두 번 그어서 표현한 것처럼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동차 디자인이 명품이 된 배경에는 루치오 폰타나의 그 작품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작품이 왜 이렇게 비싼지 설명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이지만 분명한 거는 이 작품을 보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영감의 원천으로 작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명품 디자인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작품은 여전히 그 비싼 거는 설명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표현력을 갖추고 있는 작품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동감하세요? 예. 그리고 그것을 알고 그걸 활용한다면 그게 돈으로 어떻게 될 수,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부가가치를 또 창조해낼 수 있는 게 미술가의 실험에 의해서 벌어지는 어떤 사이드 이펙트, 아주 건강한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공감이 되시나요? 매 순간마다 공감을 해주시니까 더 힘이 좀 나는데요. 자, 그러면 미술이 우리 마음을 훔치는 세 번째 순간으로 가겠습니다. 예, 이 건물은 독일 베를린에 있는 국회의사당입니다. 통일된 독일의 심장과 같은 건물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제가 이 엄청난 건물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 건물이 한 예술가의 제안에 의해서 대략 한 2주 정도 눈앞에서 사라졌던 거죠. 요게 그 어떻게 된 프로젝트냐면 이 작가, 이제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크리스토라는 작가인데요. 크리스토라는 사람이 이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971년부터 이 안을 들고 독일의 정치가들을 만나고 다닌 거예요. 이 크리스토라는 분은 불가리아 출신의 미국 작가입니다. 약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 낯선 국가의 출신의 미국 작가가 한국에 와서 국회의사당을 1,000으로 쌀 테니까 2주 정도 빌려주세요.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뭐 저런 사람이. 진짜 이 분이 이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어서 1971년부터 25년간 모델을 만들고 드로잉을 한 다음에 이거를 독일 총리가 5번 바뀔 때마다 들이밀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끈질김이 정말 마술과 같은데요. 결국 그는 이 프로젝트를 해냈는데요. 이 건물, 지금 아까 왜 돔이 없을까요? 원래는 이랬거든요. 예, 독일 국회의사당 라이히스탁이라고 부르는 이 건물은 독일의 패전을 보여주는 가장 슬픈 건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돔이 좀 있었지만 오랫동안 이 건물은 폐허가 된 거죠. 이미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전부터 이 건물은 방화에 의해서 파괴됐고 2차 세계대전 끝나갈 때는 엄청난 격전에 의해서 거의 진짜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서진 저런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이 결국 동독 소독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면서 다시 독일의 국회의사당이 된 거죠. 그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크리스토라는 작가에 의해서 이 건물이 어마어마한 예술적 퍼포먼스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렇게요. 이 작가의 중요한 프로젝트가 뭐냐면 포장이에요. 포장. 이 의미를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요,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장을 하게 되면 선물이 되죠. 심지어 낡은 오래된 물건도 다시 포장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재탄생, 새롭게 의미가 부여되는데 아마 이 크리스토는 이 독일 국회의사당이 자신의 어떤 이런 프로젝트에 의해서 새로운 출발을 축하한다, 이런 메시지도 충분히 넣을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혹시 기회가 되셔서 독일 베를린에 가신다면 무료 입장이거든요. 아마 이 크리스토의 영감이 지금도 계속되는지 이 국회의사당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미술품들이 많이 전시되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독일에 가셨을 때 오늘 이 순간을 기억하신다면 꼭 들어가서 보시고, 이게 또 1995년 이 건물이 정말 독일의 새로운 국회의사당이 되는 그 즈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술적인 퍼포먼스가 있었다는 그런 것도 기억해 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 작가가 여러 군데를 쌓았는데요.
안타깝게 코로나 시국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분이 꼭 해보고 싶었던 중요한 프로젝트가 하나가 뭐겠어요? 개선문 쌓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 프로젝트는 제 후학들에 의해서 결국 실현이 됐죠. 혹시 이게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하는 방식, 천을 내리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파리에 있는 이 개선문도 굉장히 많은 예술품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보호하는 보호대 만들고 그 다음에 천을 내린 다음에 이걸 또 로프로 이제 감싸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장관이죠. 이게 보면은 이 천이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잖아요. 살아 숨쉬는 것 같아요. 이 작가의 영감에 의해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물이 새롭게 재해석될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된 거죠. 이건 정말 예술가가 마법 같지 않으세요? 이럴 때는요. 물론 이런 프로젝트는 안타깝게 계속되는 게 아니라 2주, 3주 일정 기간 안에서만 진행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은 있지만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우리들의 상상력과 감성을 자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술가의 도전을 우리가 또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작가가 젊었을 때 모습입니다. 그 뒤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아마 폭스바겐 비트를 아마 포장을 한 모습인데요. 이 작가가 소품도 포장을 합니다. 이거 무엇을 포장했을까요? 하고 물어보면은 세대마다 조금 답이 다를 것 같은데요. 얘가 금방 아시는 분들은 저만큼 나이가 오래되신 분들일 겁니다. 요즘 텔레비는 저렇게 생기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혹시 요 안에 브라운관 TV가 들어갔다면 동의하시겠어요? 한국 작가와 굉장히 친한 절친이셨습니다. 누굴까요? 텔레비 하면 떠오르는 작가. 백남준 선생님하고 친했던 분이 돼요. 연배도 거의 비슷합니다. 세계 무대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좀 공감하는 바가 있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요즘에 조금 관심 있는 작가가 한국 작가 중에서 백남준 선생님인데요. 코로나 때 가장 손해본 작가들이 몇 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작가 백남준 선생님도 원래는 굉장히 큰 전시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축소됐어요. 영국을 대표하는 현대미술관 테이트에서 백남준 선생님의 생애를 재검토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시가 열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정말 그게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테이트 갤러리가 미안해서 그랬는지 유튜브 10분짜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거의 10분 조금 넘어가는데 거기다가 이 자신들이 기획했던 백남준 선생님의 생애를 밀도 있게 집어넣는데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백남준 선생님이 현대문명,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대문명의 5가지 방향을 이미 예견했다는 겁니다. 인터넷, 비디오 아트, 기후위기, 글로벌 미디어, 스마트폰까지 예견했다라는, 그러니까 예술가이면서 인류 문명을 예견한 예언가로서의 모습을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참고로 그 20세기를 빛낸 예술가를 얘기할 때 백남준 선생님은 항상 탑10에 끼십니다. 특히 활동했던 시기는 1960년대 이후가 중심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어떻게 이분을 연구하고 앞으로 더 관심 있게 보냐에 따라서 20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최고의 작가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는데요. 왜냐하면은 백남준 선생님이 했던 이러한 작업들이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너무나 유명한 건 남들이 이제 텔레비가 나왔을 때 백남준 선생님이 이걸 뭘로 생각한 거예요? 새로운 예술적 도구로 생각하셨죠. 그래서 비디오 아트를 정말 1960년대부터 창조했습니다. 예술가 중에서 최고는 그라운드 브레이킹 하는 거예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낸 작가가 사실은 정말 크리에이터죠. 정말 새로운 걸 만드는 거고요. 이 미국 스미소니안 미술관 정면에 이분이 제작한 이러한 작품들을 보게 되면 미국에 있는 거대한 대륙, 이 대륙이 뭐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미디어와 인터넷으로 연결된다는 것들을 이미 일찍부터 이렇게 작업으로 해내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남준 선생님이 쓴 크리스토를 위한 예찬하는 글이 있어요. 이 크리스토를 예찬하는 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래 미디어의 세계는 한국이 세계를 주도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옛날에 이런 얘기 하면 무슨 이런 얘기를 하시나 하던데 한국에서 만든 작품이 전 세계의 사람들하고 공감하는 그런 시대, 그리고 뭐 상상하지도 못하는, 한 번 타니까 계속 뭐 해외
아카데미상도 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근데 이걸 이분이 예견하셨다니까요. 이 책 읽어보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미디어의 어떤 혁신에 한국의 어떤 역할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생각이 좀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게 한둘이 아니에요. 최근에 이 작품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아마 미술 애호가라면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 가셨을 거고 과천관에 들어가자마자 우리를 환영하는 작품은 이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백남준 선생님께서 제작한 이 거대한 미디어 조형물 이 작품을 기억하실 겁니다. 86년, 88년 그 올림픽 아시안 게임 이때 한국 문화를 예찬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백남준 선생님이 제작한 건데요. 이 작품 앞에 서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텔레비전 수상이가 몇 대예요? 1000세대가 우리 눈앞에 계속 프레임이 바꿔가는 이미지로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조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재택근무하거나 회사에서 근무할 때 모니터 몇 개 놓고 작업하세요? 최소한 2대는 요즘 놓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래요. 앞에 모니터 2대 있어서 하나는 텍스트, 하나는 이미지 작업하고요. 옆에다가 탭을 하나 올려놓은 다음에 음악 이런 거 좀 듣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뭘 봐요? 그럼 모두 몇 대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요 가끔씩 이렇게 너튜브 하면은 이미지를 막 이렇게 올려보시잖아요. 뭐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미디어 환경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백남준 선생님 또 예언하신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미래의 모든 벽은 스크린으로 변할 것이다. 이런 말도 하셨는데요. 진짜 우리 주변에 이제 스크린이 도처에 있고 그런 이미지를 읽어내는데 처음에는 좀 버거웠지만 자꾸 그런 데 노출되고 또 우리가 또 거기에다 적응하다 보니까 이 수많은 모니터도 이제 들어와요. 아시잖아요. 이렇게 넓게 나 볼 거 있다. 금방 멈추시잖아요. 아마 1988년도 이런 뭐 지금부터 거의 40~50년, 40년 뭐 이렇게 오래전에 새롭게 변한 미디어 환경을 예견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용인에 있는 백남준 아트센터 정말 좋은 곳이고요. 용인에 있는 백남준 미술관, 백남준 아트센터에 가서 보실 수 있어요. 1층에 들어가서 보면 TV 정원이라는 작품이 우리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작품입니다. 저는 이 작품 보면은 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뭐 TV 모니터가 도처에 있고 그게 또 계속 뭐가 있는 거예요? 뭐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요즘 또 생각이 바뀌었어요. 스마트폰 없는 어떤 자신을 상상할 수 있으세요? 거의 우리의 신체의 일부가 되고 있지 않은 테크놀로지와 자연과의 경계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테크놀로지가 자연으로 완전히 들어와 있는 그런 세상에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작품은 제가 보기에는 테크놀로지와 자연이 하나라는 것을 거의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백남준 선생님을 보시면 정말 이 미술이 마술이라는 거를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미술이 가지고 있는 마법 같은 매력을 아시고 스스로 정말 마법사 같은 이미지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한테 다가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3번째 순간인데요. 조금 빨리 진행을 해서 약속했던 5가지 마법 같은 순간을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이 마술이 되는 4번째 순간인데요. 이런 작품 앞에 쓰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리기 쓰웠겠다. 어떡하죠? 예. 아니 이게 뭐 벽지야 뭐야? 자 이럴 때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 작품이 비쌀까요? 루치오 폰타나의 작품이 더 비쌀까요? 예, 이 작품이 훨씬 더 비쌉니다. 아주 좋은 작품일 경우에는 1억 달러 정도 하는 작품입니다. 마크 로스코라는 미국 작가의 작품인데요. 물론 뭐 비싸서도 좋지만 저에게는 좀 인연이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굉장히 존경하는 기업인이 있는데요. 그분 휴대폰에 이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이 그림을 스마트폰 배경으로 사용하시냐고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답변해 주냐면 이 그림은 답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답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CEO, 특히 굴지 기업의 CEO에 위치해 있는 분들은 하루 종일 굉장히 많은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또 진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근데 그분이 스마트폰 볼 때는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쉬고 싶었던 거죠. 예, 아마 거기서 제가 굉장히 많은 또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생각을 해보시죠. 어느 그림 앞에서 쉬기가 좀 더 쉽겠습니까? 예, 이거는 인정해요. 이 라파엘로의 그림, 이 그림 앞에 서면 우리가 긴장을 해야 돼요. 52명의 철학자 앞에서 우리가 긴장할 수밖에 없고 이분에 대한 철학자 한 명 한 명의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작품, 그것도 또 하나의 마크 로스코의 작품인데요. 저기서는 우리가 뭔가 찾을 수도 없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방금 제가 한 말 아닙니다. 멍 때리실 수 있습니다. 한강 멍 때리기 대회 아시죠? 최근 코로나 이후에 또 한 번 열렸습니다. 이거 1등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진정 멍을 때리셔야 돼요. 중간에 주무시거나 스마트폰 보면 탈락입니다. 심리학자, 뇌과학자 책을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창조적일 때가 언제라는 거죠? 예,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죠. 멍 때릴 때 인간이 굉장히 창조적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비워야 되는 겁니다. 찾아보니까 DMN이라고 부릅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우리 뇌가 DMN에 들어가면 멍을 때리는 겁니다. 휴식을 취하면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주변에 누가 멍을 때릴 때 이제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굉장히 창조적인 순간이구나. 우리 동료가 창조적인 시간에 있다는 걸 좀 인정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이분은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요너스 소크 박사입니다. 조너스 소크 박사님이신데요. 이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자기가 개발해낸 이 백신을 $1로 했어요. 모든 인류가 다 맞을 수 있게. 결과적으로 우리는 20세기 동안에 이 소아마비라는 이 엄청난 질병을 완전히 극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업적으로 1954년 그 해의 인물로 선정이 되기도 했죠. 타임이란 잡지에. 이분의 이름을 딴 연구소가 있어요. 소크 연구소, 소크 인스티튜트가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야구 선수 중에서 굉장히 미국에서 잘 활동하고 계시는 김하성 선수가 있는 그 지역이 뭐죠? 산디에고에 있는데요. 캘리포니아를 향해서 이렇게 지어진 건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루이스 칸이라는 분에게 자신의 이름을 딴 연구소도 층고를 높여달라 해서 이 건물은 층고가 높고요. 그 때문인지 이 연구소 출신의 중에서 노벨상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명 정도가 벌써 받았으니까 굉장히 권위 있는 생의학 연구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분이 그 일화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발견을 어디서 했냐라는 거면은 연구실에서 한 게 아니에요. 월화수목 금금금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답을 못 찾다가 어디서 찾은 거예요? 여행 가서 답을 찾았습니다. 이탈리아 아시시에 가셨습니다. 이탈리아 중부의 아시시라는 곳을 가신 다음에 여행을 가셔서 이렇게 성당에 들어간 겁니다. 고딕 성당은 약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흔드는 매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층고가 높을 뿐만 아니라 창이 위쪽에 있어서 이렇게 상승감을 확실히 줍니다. 이런 곳에서 생각이 확 열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어디입니까? 예, 제가 꼭 그 명동성당도 한번 가보시라고 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명동성당도 공교롭게도 높이가 같습니다. 층고가 18m라서 아시시에 있는 샌프란체스코 성당과 높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서도 비슷한 영감을 얻으실 수가 있어서 기회가 되신다면 이런 건데요. 오늘 왜 이렇게 말하는 게 즐거워갖고 이게 한없이 갔어요. 예. 미술이 우리 마음을 흔드는 마법 같은 순간에 이제 5번째 순간이 왔습니다. 저한테는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한데요. 비주얼 리터러시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리터러시, 이게 뭐죠?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예, 우리나라에 최근에 리터러시 논쟁이 있죠. 예. 네티즌들 중에서 심심한 사과! 그랬더니 어떻게 사과를 심심하게 합니까? 막 이러면서 아니 우리가 리터러시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막 이런 논쟁이 우리 민족이 굉장히 우수한 부분 영역 중에 하나가 리터러시입니다. 우리 민족
그 자체가 우수할 수도 있지만 한글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린 일찍부터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매우 탁월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비주얼 리터러시는 어떨까요? 혹시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미술에 관심이 많은 분이긴 합니다만 주변에 있는 동료나 친구들, 친지들하고 미술 작품 앞에서 5분, 10분 얘기하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예, 비주얼 리터러시라는 거는 이런 시각 기호, 특히 미술 아니면 디자인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미술이 가장 큰 매력은 이 비주얼 리터러시라는 영역을 보여준다는 건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작품 앞에서 대화하는 나를 발견했을 때 이게 진짜 비주얼 리터러시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지금 앞에 표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무슨 표냐면요. 저도 대학교에 있다 보니까 저희 학생들에게 사회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들을 모셔와서 특강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대기업 마케팅 본부장님을 모셔와 갖고 학생들한테 특강을 이렇게 하는 걸 저도 좀 참가도 했는데요. H카드사 마케팅 본부장께서 이런 표를 보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학생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선이래요. 뭐냐면요, 매출액 상승 곡선. 마케팅 이사한테 매출액 올라가는 표보다 더 아름다운 곡선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특강 시간이 굉장히 훈훈해졌는데요. 근데 저는 그 웃음 속에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곡선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선이 말을 하고 점이 말을 한다는 건데요. 만약에 우리가 점 하나 선 하나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서 작품을 본다면 우리는 비주얼 리터러시의 세계에 굉장히 가까워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직선의 세계, 곡선의 세계 한번 보시죠. 예, 우리가 직선이라고 하지만 이 직선이 도로 위에 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엄격한 규율이 됩니다. 방향을 달리하면 큰 사고가 나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직선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규율, 질서, 원칙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죠. 두 개면 어떨까요?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 목숨을 담보하기 전에는 넘어가실 수가 없는 거죠. 영국 같은 경우에 이 노란 선이 도로가 인도에 그어지게 되면 절대 주차 금지선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뱅크시라는, 이름은 있고 실체는 잘 모르는 약간 정말 신비로운 작가의 작품인데요. 이 작가는 어느 도시 같은데 이런 벽화를 남기고 사라집니다. 그럼 이 사람인 거 어떻게 알죠? 예, SNS로 인증을 하십니다. 내가 한 겁니다. 그런데요, 특히 영국 베이스로 많이 활동하시는데 영국 사람의 모든 꿈은 언젠가 백씨가 나타나서 우리 집 벽에다가 저걸 하나 남겨주고 갔으면, 물론 그러면 굉장히 유명한 곳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벽을 뜯어서 팔기도 합니다. 좀 비애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작가의 초기 작품 중에 하나인데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도로가에 주차 금지선을 맨날 긋는 저 페인트공 저분은 어느 순간에 저 선이 뭐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꽃이 되면서 이 건조한 도시 속에서 좀 더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는 것들을 이 작가가 얘기한 거겠죠. 몇 년 전에 또 이런 작품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은 또 우리한테 새로운 질문을 던지죠. 다른 각도에서 볼까요? 이 꼬마가 눈을 맞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거는 재였던 거예요. 산업 폐기물을 태운 재를 이 꼬마가 눈처럼 생각하면서 천진난만하게 반기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영국 내 산업 도시, 약간 낙후된 산업 도시의 환경 문제를 일깨우기 위해서 이 작가가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예, 정말 어떤 작가의 한 노력에 의해서 이런 우리가 새롭게 사회 문제를 볼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고요. 또 몇 년 전에는 크리스마스 때 노숙자 옆에다가 루돌프를 그려갖고 이 노숙자를 뭐로 만들어준 거예요? 예, 따뜻하게 우리 사회에서 맞이할 수 있는 산타처럼 또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 뱅크시라는 작가는 전 세계 분쟁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작품을 하면서 사회적 메시지를 던집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가서 어린 아이들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을 이미지로 만들고, 포탄 자국 속에서 리듬 체조를 한다거나 이런 벽화, 또 소년이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처럼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저런 메시지도 던지게 되는데요. 지금 또 이 작가가 꼭
자기가 작품을 남기고 싶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자지구. 그 가자지구를 감싸고 있는 저 콘크리트 벽에다가 회화적인 상상력을 넣어서 서로 소통하는 메시지를 좀 주기도 하고요. 좀 화염병을 던질 게 아니라 뭘 던지라는 거예요? 꽃을 던지자는 메시지를 또 던지기도 합니다. 저런 작품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루빨리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분쟁이 합리적인 답을 좀 찾았으면 합니다. 자, 이제 길게 와서 마지막 순간인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은 인류가 그린 첫 번째 그림으로 인정하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 작품을 보기 위해서는 프랑스로 가시고 프랑스에서도 한쪽 남쪽에 있는 라스코라는 도시까지 가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모습은 그 라스코에 있는 동굴벽화의 한 장면입니다. 잠깐 보시면 제가 그 사람을 등장시켰는데요. 그 위를 보시면 큰 소들이 보이죠. 제가 사람을 집어넣은 이유는 사이즈를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소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아마 소의 조상이 되는 오록스라는 종류의 소의 할아버지 정도 되는 그런 소의 모습들을 그렸는데요. 지금 엄청난 크기의 소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누가 그렸을까요? 고고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이 공간에서 굉장히 신비로운 의식을 호모사피엔스들이 벌였고 그 신비로운 의식을 주도하던 주술사, 마법사가 이런 그림을 주도해서 그렸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술은 원래 뭐였던 거예요? 마법이었던 거고요. 인류의 진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에 들었을 때 등장하는 이러한 시각 문화, 그 시각 문화는 우리 호모사피엔스에게는 마법 같은 순간으로 다가왔다고 보고요. 우리 몸 안에는 그게 어떻게 됐는지 오랫동안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이 DNA 안에 이 시각을 통한 어떤 영감의 순간은 계속 되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저희가 조금 장난처럼 시작했지만 원래 미술은 뭐였던 거예요? 마법이었기 때문에 이 미술의 힘이 마법같이 들어오는 것은 어쩌면 본능적인 힘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긴 시간이 되어버렸는데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